그녀는 BMW 본사에서 디자인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유럽 재계가 인정한 PA 가문의 사위딸이자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브랜드를 움직이는 여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은 계산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날 땀과 먼지로 범벅된 작업복을 입고 누구보다 조용하게 배선을 고치던 남자를 본 순간 그 구조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오하라입니다. 32살이고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모든 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사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BMW 본사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아버지는 그룹의 주요 지분을 가진 이사이기도 해요. 재산으로 따지면 5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가문 출신이죠. 어릴 때부터 최고급 사립학교를 다녔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은 학교 출신에 비슷한 재산 수준에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뭔가 공허함을 느꼈어요. 평생을 엘리트들 사이에서 살아왔던 저는 항상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삶, 예측 가능한 인간관계, 그리고 돈으로 해결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고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감정이나 진짜 고생, 진짜 기쁨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연애에서도 그랬어요. 저와 만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제 배경을 먼저 알고 접근했죠. 제 아버지가 누군지, 제가 얼마나 부유한지, 저와 결혼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런 계산들이 항상 보였어요. 진짜 저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제 뒤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시아 현장 디자인 리서치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연구원 신분으로 위장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그냥 평범한 연구원으로 소개했고 제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진짜 목적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삶을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돈과 지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에서 공사 현장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는 현장이었는데 규모가 정말 컸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쁜 현장이었어요. 여러 작업팀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철근팀, 콘크리트팀, 전기팀 등등 모든 팀이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중요한 장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대형 크레인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무거운 철근 더미를 3층 높이까지 들어올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크레인이 멈추니까 다른 모든 작업도 연쇄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철근을 제자리에 놓아야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현장 관리자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본사에 연락을 하고 누군가는 장비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고 또 누군가는 대체 크레인을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당장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루 일정이 밀리면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크레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9살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관리자도 아닌 것 같았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의 작업복에는 먼지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안전모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은 굵고 거칠어 보였지만 움직임은 매우 차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에도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크레인의 제어판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제어판 덮개를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은 굵고 거칠었지만 장비를 다루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를 다루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급해하고 있는데 그 남자만은 완전히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의 소음이나 압박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테스트 동작을 몇 번 하더니 곧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관리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다른 작업자들도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박수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묵묵히 제어판을 정리하고 덮개를 다시 닫은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학벌, 재산, 지위, 심지어 작은 성취까지도. 모든 것을 내세우며 저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했죠. 특히 저 같은 여성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썼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박정호였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철근 작업부터 시작해서 배관, 전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복합 작업 전문가였습니다. 특별한 학력도 없고 화려한 배경도 없는 그저 평범한 현장 노동자였어요. 하지만 현장에서의 그의 평판은 정말 좋았어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크레인 문제도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댔는데 그만이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해온 흔적들이었죠. 그런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어내는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들의 손은 모두 부드러웠어요. 컴퓨터 키보드나 골프채, 고급 펜 정도만 만져본 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정호의 손은 달랐어요. 진짜 세상과 맞닿아 있는 손, 진짜 일을 해내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그의 행동,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모습. 제가 평생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그런 무언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그 순간이 이렇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걸까? 분명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장비를 고친 것뿐인데.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봤어요. 진짜 실력, 진짜 책임감, 그리고 진짜 겸손함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리서치 때문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박정호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기대하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오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 하루 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게 말이 되나? 오전 9시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철근을 나르고 있었는데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모습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들어올리는 모습,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모습.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능숙했어요.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연구를 위한 관찰이었지만 실제로는 박정호만 보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동료들과 소통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일하는지, 쉬는 시간에는 뭘 하는지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오전 내내 지켜보니 그의 성격이 조금씩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좋아 보였어요. 누군가 어려워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그늘진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각자 도시락을 꺼내거나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박정호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거든요.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간단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김밥과 물 한 병이 전부였는데 정말 소박한 점심이었죠. 제가 평소에 먹던 호화로운 식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어제 크레인 고치시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발음이 어색했나 봐요. 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말을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아,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낮고 차분한 톤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는 이사벨이에요. 여기서 연구 일을 하고 있어요. 박정호입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네,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한국은 처음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과도하게 친절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대해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감사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 1년 정도 공부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연구 때문에 잠깐 머물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진짜 신분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건 그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런 거짓말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그냥 평범한 연구원이 된 것 같았어요. 힘든 일 아니에요? 이런 현장은 처음이실 텐데. 소음도 크고 먼지도 많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무시하거나 얕보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라서 흥미로워요. 책으로만 보던 걸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박정호 씨는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와, 10년이면 정말 오래네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힘들긴 하죠.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뭔가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았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는 다시 일을 하러 갔어요. 점심시간이 끝났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제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보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 저를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진실한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후 내내 저는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를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박정호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동료들과 협력하는 모습, 어려운 작업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 쉬는 시간에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 구역의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 작업팀이 와서 확인해봤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박정호가 나섰어요. 전기는 그의 전문 분야 중 하나였거든요. 그는 차분하게 배선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어요. 복잡한 전기 계통을 마치 지도를 보듯이 읽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40분 정도 걸렸을까요?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박정호의 실력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묵묵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현장을 떠났어요. 박정호는 작업복을 정리하며 다른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것 아닌 인사였지만 제 마음은 왠지 두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뭘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떨림은 대체 뭘까? 그냥 호기심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모든 게 계산되고 예측 가능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벌어지는 일들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박정호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재산도 지위도 배경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이사벨이라는 한 사람으로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웠고 동시에 너무나 소중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저 자신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도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의 조용한 미소, 확신에 찬 손길, 그리고 진실한 눈빛.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계산이나 의도 없이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나눈 진짜 대화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람의 온기, 진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진짜 사람다운 삶. 박정호에게서 그 모든 걸 봤어요. 다음 날도 저는 그 현장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뭔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하지만 가장 소중할지도 모를 만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박정호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현장을 찾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쯤 도착해서 오후 5시까지 머물렀는데 작업자들도 제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신기한 듯 바라보던 시선들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몇몇 분들은 저에게 먼저 인사도 건네주셨죠. 어떤 분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까지 기억해서 점심시간마다 물어봐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기다렸던 건 박정호와의 만남이었어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어요.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 모습조차 제게는 특별해 보였거든요. 그는 정말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제가 걸을 때 발밑을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2시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작업자들은 모두 서둘러 대피했는데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현장 입구의 작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른 작업자들은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만 혼자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박정호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낡은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비 그칠 때까지 이거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그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는 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우산을 받았고 그는 자신은 비를 맞으며 실내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친절했던 모든 남자들은 뭔가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제 배경이나 재산 아니면 저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심지어 아버지 회사의 직책을 노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정호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배려였죠.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감정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뛰는 것과는 다른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산을 돌려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사람들에게 팁을 주려고 했던 거죠. 박정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감사해서. 마음만 받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 정체를 드러낼까봐 두려웠거든요. 동시에 박정호에게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어요. 일주일 더 지났을 때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났어요. 한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업자가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죠. 현장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나서게 되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로 통역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친 작업자를 도와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박정호도 함께 왔어요.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통역을 해주고 필요한 서류 작업도 도와주었죠. 그 과정에서 박정호는 제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 영어 실력이나 병원에서의 처리 능력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사벨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인데 정말 연구원이세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궁금함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뭔가 다른 것 같아서요.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모습이 평범한 사람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하지만 그의 진실한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괜찮아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의 이해심에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박정호에 대한 제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제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만약 그가 제 진짜 신분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저를 다르게 볼까? 아니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박정호와 함께 있을 때에 제가 가장 진짜 이사벨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저를 그가 받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현장의 회사 동료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급한 업무 때문에 서류를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동료에게 절대 제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예상치 못한 실수가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박정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동료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하라 부사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정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부사장님? 박정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료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박정호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에요. BMW 그룹이 부사장이에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했던 말들, 특히 박정호 씨와 나눈 대화들은 모두 진심이었어요. 제 신분만 숨겼을 뿐이에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어요. 제 진짜 신분을 알면 다르게 대하실까봐. 지금까지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지 않으실까봐. 박정호는 또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그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사벨 씨. 네. 저는 이사벨 씨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부사장이든 연구원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제게 중요한 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사벨 씨 그 자체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나올 뻔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걱정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사벨 씨의 지위나 재산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이사벨 씨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때 박정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사실 저도 이상했어요. 이사벨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현장을 벗어나 조용한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 진짜 삶에 대해서, 그의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박정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진짜 삶을 찾고 싶어 했는지 이해해 주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하고,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없고. 맞아요. 그런데 박정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처음으로 진짜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사벨 씨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거든요. 다시 제 원래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박정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박정호 씨. 네.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지위도 재산도 가문의 기대도.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 괜찮으세요? 네. 박정호 씨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박정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 찾던 답이라는 걸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박정호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줬어요. 진짜 사랑을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 결정을 말씀드렸죠. 당연히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이해해 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박정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정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저희 둘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소박하게 치를 예정이에요. 가끔 예전 삶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박정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다는 것. 저는 한국에서 박정호를 만나면서 그걸 배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